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이 다시 IAEA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요?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의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벤스 부통령은 모두 4가지의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We set up the mechanism to ensure not only the Straits of Hormuz are open, but will stay open. We actually set up the right mechanism to ensure the regional ceasefire to manage the inevitable conflicts that will come up. We feel great about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을 압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데 과거와 달리 이 노골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은 IAEA 사찰 복귀가 새 약속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란 국영통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IAEA 사찰단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이 IAEA와의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제한 없는 작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ושל שר הביטחון לצה"ל היא ברורה והיא לא השתנתה.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ומתהווה. 네,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IAEA 사찰단의 복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은 IAEA의 사찰을 제안했고 지난해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엔 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인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보 당국이 핵 합의 최종 타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60일을 넘어서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할 2029년 1월까지 걸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입하지 않은 미국산 대두를 이란이 동결 자금으로 수입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미국 측 협상단 수석 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MOU 이행에 따라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 자금이 테러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와 해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동결 자금은 이란 국민을 위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구입에 쓰일 것이라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ctually asked the Qataris to help us set up the mechanism so that we could ensure that the money goes where we want it to go, and they agreed to do that. We have that's going to benefit American farmers and obviously benefit the people of Iran.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만 사고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자 이란에 이를 떠넘긴 셈입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던 원유 제재를 60일의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덕분에 이란은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돼 외화 수급난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온 이란 제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부 유정을 폐쇄한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보다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란 전쟁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9월과 10월,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에서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둔 군대의 철수를 거부하며 언제든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하 터널에 줄지어 늘어선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체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או מתהווה עליהם או על תושבי הצפון. אין לצה"ל שום הגבלה בעניין זה.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가 이란의 승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극우파 장관은 노골적으로 휴전 거부를 외쳤습니다. שבניהם לא נפלו לשווא, שבמותם ציוו לנו את החיים, ולא עוד הפסקת אש דרדל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레바논 정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휴전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휴전 파기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에도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낙관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2달 연속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6으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이란 전쟁 종전 기대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높아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1포인트 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증인 참고인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하고 개표소 현장 검증을 포함한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코스피 1만이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참 좋으련만 불장은 남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보유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절반, 그러니까 전체 30%는 100만 원도 없는 투자자였습니다. 하위 60%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전체 단 1.9%에 그쳤습니다. 상승장의 온기는 상위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집중됐는데요. 5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위 1%대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59.7%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주식시장 성장의 과실은 5, 60대 장노년층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20대부터 40대의 주식 보유액은 2021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코스피가 작년 말보다 2배 이상이 올랐죠. 상위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출산과 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42.9%였고요. 51%는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려 85%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보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출산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 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휴직을 쓰면 동료와 회사의 부담이 커지니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죠.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분위기나 소득 감소를 우려한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꼽혔습니다.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가 많았고요. 출산 육아제도 확대와 주거 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까지 번진 비만약 양극화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돈 없어 마흔 자린고비, 위자린고비라는 자주 섞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은 특히 미성년층에서도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만 18세 이하 비만약 처방 건수가 14,273건인데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와 비교했을 때 약 2.5배가 늘었습니다. 나이나 비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처방해주는 사례가 많죠.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곳에 가면 1분 이내면 진료와 처방이 다 끝납니다.
문제는 비만 자체를 경제력 부족의 낙인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생겨난다는 건데요. SNS에는 비만약을 살 돈이 부족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버틴다며 한탄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비만약 접근성 차이가 건강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정부가 쏘아올린 탈모약 권보 적용 논란을 다뤘습니다.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는 매년 23만에서 25만 명이고요. 그중 60%가량이 20대부터 40대입니다. 약값과 진료비를 합친 탈모 치료비 총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서 작년에 2,9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본인 부담률을 30%로 할 경우 건강보험이 1년에 약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건보 급여화가 돼서 탈모 치료 수요가 늘면 부담액은 더 커지겠죠. 그 대안으로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80%로 높인 선별급여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특정 연령대나 범위를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다음 달 관련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논란에서 헤어날 수 있는 묘수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6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월드컵 소식 알아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인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도착 2시간 전부터 팬들과 현지 고민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모레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몬테레이는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하라와 달리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뛰는 옌스 카스트로프의 출전 여부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조별리그 1, 2차전 때는 수비 쪽에 무게를 두면서 카스트로프가 벤치만 지켰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남아공전에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월드컵 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 선발로 나섰던 옌스 카스트로프. 윙백으로 이기혁과 함께 왼쪽에서 호흡을 맞추며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 다음 평가전에 후반 교체 출전했을 때도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 기회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옌스는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Extremely honored to play my first World Cup with such a big country, and I'm real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for the support from the fans. 독일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 주전인 옌스는 조별리그 1, 2차전 모두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체코와의 경기에서 옌스보다 공격 성향이 덜한 이태석을 윙백으로 뛰게 했고 멕시코전에선 서령우를 왼쪽으로 옮겨 수비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애초 홍명보 감독 전술 구상에 옌스는 없었던 셈입니다. 최소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르는 남아공전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설지에 따라 옌스의 출전 여부도 결정됩니다. 저희는 좀 더 플레이를 좀 조직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 득점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한다면 옌스는 주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시는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전반 38분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월드컵 통산 1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추가 득점을 올리며 18호 골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로써 메시는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세운 통산 16골 기록을 뛰어넘으며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일명 비공식 마스코트로 불리는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까지 받은 오리를 만나보시죠.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오리 한 마리. 응원단 물결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멕시코의 월드컵 개막전 승리 소식과 함께 온라인을 달군 주인공, 2살 난 오리 멀린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 오리의 깜찍한 모습을 공유하며 즐겼습니다. 승패를 예감이라도 한 건지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는 냉큼 멕시코 국기 앞으로 달려갑니다.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라는 별명까지 얻은 멀린은 가는 곳마다 인기 폭발입니다. Y bueno, pues para nosotros ha sido una sorpresa, la verdad, el hecho de que Merlín sea la mascota no reconocida del Mundial. Y la verdad nos sentimos muy complacidos de. 멕시코 시티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와 세 아들이 오리의 가족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 고생도 적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월드컵을 기념해 반려견용으로 나온 유니폼을 직접 수선해 멀린에게 입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리와 함께 일하러 나갔다 시작된 행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까지 방문하게 된 겁니다. La mascota del mundial. Y como somos nosotros, es un asunto de humanismo. de que se conozca a la familia. 가족들은 멀린에게 단백질과 야채, 과일을 챙겨 먹이고 일요일에는 함께 타코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 오리가 머지않아 광고나 영화에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대역전극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금감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눈에 띄었던 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는 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사실 이제 HBM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반도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HB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절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수익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란 회사는 전자 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전자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다품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총 규모는 보통 하이닉스보다 클 거라. 그리고 수익 구조 역시 하이닉스보다 조금은 많지 않을까. 영업이익이라는 흔히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어떤 수익 규모 역시 많지도 않을까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역전을 한 것은 좀 사실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 같은 것들, 어떤 투기 열풍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개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특히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상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면요. 지금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9,000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장사의 거의 대부분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도 직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선호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이 90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2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90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코스피 2,500에서 3,000, 그다음에 코스닥이 700에서 1,000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피크를 찍고 또 내려오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것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숫자만 봐도 지금 한 26% 정도만 올랐다. 최근에 어떤
달의 통계만 보면은 26%만 오르고 나머지 74%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데서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을 많이 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있고 수익 성과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 수만 봐도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꼭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이 오르는가 하더니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의 종목별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걸 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SK하이닉스가 역전까지 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이란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시장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어떨 땐 반도체가 좋다가 다음에 2차 전지가 좋다가 혹은 뭐 바이오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재무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쏠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제 지금 워낙 영업이익이 좋아가지고 반도체 주식이 잘 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반도체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특히나 한 주의 쏠림이란 그러니까 혹은 한 섹터의 쏠림이란 것은 변동성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에 갔다, 2차 전지에 갔다, 바이오가 갔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한쪽에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선주까지만 하면은 거의 57%가량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아졌을 때 타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우려가 지금 저 그래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는 이 발언 듣고 좀 황당하게 느껴졌는데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뭡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가 오르면 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은 10%가 오르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코스피란 건 지수죠. 지수란 것은 여러 종목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개별주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약간 투기성의 상품이 조금 많긴 많거든요. 왜냐하면 2배를 추정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종의 베팅을 하는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흔히 말해서 이제 투심을 자극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턴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 결국은 2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1, 2%만 올라도 본인은 4%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 4%의 수익률을 보고 또 팔고 뭐 짧게 흔히 말하는 주식 용어는 단타를 친다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때 단타를 치고 또 단타를 친다는 것은 또 파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를 때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게 후회가 많이 된다. 당시에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만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조금 급하게 준비했던 거다. 거기다가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이게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카지노 허가해주고 나서 운영사하고 도박꾼들한테 호통치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사실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긴 했죠. 홍콩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이라든 이런 데 가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홍콩 시장에 가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를 바꾼다는 얘기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은 환율 상향 압박 같은 것들이 더 세지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좀 혼란이 될 것이다. 네. 큰 맥락은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이 레버리지 ETF가 워낙 흔히 말하는 턴오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뀜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이 투기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금감독원장께서는 이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네.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리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들 걱정했던 문제잖아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이게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이 타이밍에 이걸 했어야 됐냐라고 좀 불안감에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상품을 이게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고 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나타나게 됐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의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들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것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도박 상품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투기성이 짙은 상품이다 보니까 두 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수익률을 2배로 키우는 상품들이고 올라갈 땐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땐 크게 내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자꾸 주가 많이 오르고 이제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가가 어느 날엔 9천을 갔다가 다음 날에 8천을 갔다가 다시 9천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에 지수가 4~5%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순자산 규모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사고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주가 같은 것들이 더 빨리 변동하는 것이 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실패가 증권사 투자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야기는 들어두어서라도 막았어야 됐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예.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상품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다. 이거를 예. 이미 도입된 상품을 이유 없이 이게 흔히 말해서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후 약방문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싶긴 하지만 실상 과연 이것을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없앨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시장에 없애게 되면 아까 15조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 15조 이상 가진 돈들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적으로는 좀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것들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레버리지 ETF 말고 다른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신용이라는 것은 네.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쪽으로만 너무 쏠리고 있다라는 우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6월 20일까지 수출액을 보자면은요,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수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떤 수출 실적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비해서 반도체 생산량 자체 조금 늘긴 했지만 그거보다 그러니까 수출량도 물론 늘긴 했지만 그거보다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이 무역 수지 같은 것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 지금 수출 물가 지표가 좋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흔히 말해서 무역 흑자 부분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뭐 175억 달러 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뭐 거의 최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량이 는 것보다는 혹은 뭐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오른 것이 수지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이거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물량하고 그러니까 수량하고 그 흔히 말하는 수입을 따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수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물건의 상품 생산량이 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역 수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써서 만드는 건데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인력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량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경제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 GDP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모든 경제 성장률이 그런 실질 GDP로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실질 GDP에 비해서 명목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량보다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런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양상은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굳이 이전 수준 그러니까 새로이 고용을 안 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생산량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AI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고용에 대한 대체, 노동에 대한 대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어떤 거냐면 결국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만 물건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흔히 말하는 고용에 대한 비중 같은 게 좀 작아들고 있고 특히나 AI에 대한 전환 같은 AI가 사람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를 봐도 이런 고용이 없는 성장, 특히 젊은 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돌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기업 숫자라든지 실질적인 생산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명목 GDP는 10%가 올랐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명목적인 성장률은 10%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양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예전보다 경기 상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 같은 것들을 육성해서 결국은 이런 섹터들, 흔히 말하는 사업들, 관련 사업들을 육성을 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보다 더 강력하게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결국은 고용이 생길 수가 있고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정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단기적인 성장률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제도,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도 경제 전반도 반도체 호황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지율 급락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총리로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꺾고 노동당의 압승을 이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 최근 10년 사이 6번째로 총리가 사임하게 된 겁니다. 경제 부진과 정책 혼선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데 이어 지난달 지방선거 참패 이후 압박이 더 커지면서 끝내 물러서게 됐습니다. The question my party is asking now is whether I am best placed to lead us into the next general election. I have heard the answer of my parliamentary party to that question, and I accept that answer with good grace. 스타머 총리가 제시한 일정표대로라면 새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오는 8월 31일까지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 노동당이 하원 650석 가운데 403석을 차지하고 있어 곧 치러질 경선에서 선출될 차기 노동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어 온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차기 총리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I made my statement obviously praising the Prime Minister's dedication, service, and confirm that I will put myself forward in the process that will soon be underway. 버넘 의원의 당내 지지가 높은 만큼 경쟁자 없이 홀로 충분한 수의 의원 지지를 확보하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대표 선출이 가능합니다. 잠재적 경쟁자였던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출마 의사를 접고 버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총리 교체로 노동당 정부가 막대한 국가 부채와 공공 서비스 위기, 더딘 경제 성장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여전합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우익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EU와 영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2일로 추진되던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극심한 정치 분열 속에 영국이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맡게 되면서 영국 정계가 또다시 격변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유대인 밀집 지역인 번화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관과 주민 등 2명이 숨지고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몬트리올 경찰은 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쯤 시내 코트데네주 지역의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텔 창문 밖으로 총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건물에 대기하고 있던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본격적인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1명과 지역 주민 1명이 용의자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경찰관 1명과 주민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크게 덥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습도가 높진 않아서 체감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네,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예보가 있습니까? 오늘 소나기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소나기 대신 강한 자외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부산, 울산과 동해안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대구 18.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